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주제죠. 10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리뷰하고 향후 관전 포인트가 뭐냐. 일단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시장이 엄청 환호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표로 보게 되면은 좀 재밌는 게 있죠. 그쵸? 이게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워낙 이게 중요하니까 많이들 실제 들어가서 보시는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어떤 요소들이 기여했을까 한 방에 쭉 볼 때 요거는 이제 전월 대비고요. 이건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로 했을 때 전월 대비해서 좀 그 상승세가 누그러진 게 주요한 게 딱 보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 자동차 신차도 좀 둔화됐고 그 다음에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가 심화가 됐고 그러고 나서 밑에 보니까는 아이고야 근데 이거 그 주거비가 중요하다던데 이건 좀 올라갔고 반대로 제일 밑에 이거 메디칼 케어 서비스는 뭔데 내려갔지? 마이너스네? 뭐 이 정도가 됐어요. 그쵸? 이 정도 그림만 갖고 가시면 돼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 맨 밑에 내려보시면은 좀 더 세부 항목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막 밑에 많아요, 뭐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요거 갖고는 안 되겠네요. 여기서는 아까 이제 쉘터 쪽이 그러니까 주거비가 올라갔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 주거비 중에서 주거비가 비중이 크죠. 이게 이제 비중입니다. 비중 100이라고 보면 아까 이제 일본 CPI 볼 때 비중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중 보시면은 푸드가 13%, 에너지가 8%, 뭐 그 다음에 쭉쭉 내렸을 때 주거비가 32%예요. 3분의 1을 차지해요. 진짜 엄청 크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세부 항목 보면은 그 OER이라고 그래서 자가에서 하는데 내가 만약에 렌트로 살 때 그럼 내가 그 요금 얼마 낼 거냐 대체했을 때 그거거든요. 이게 24로 제일 커요. 이 항목 내에서도. 요거 보니까 요런 거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요거 보니까는 이렇게 했을 때 전월 대비 좀 빠졌단 말이에요. 요거는. 그 쉘터 전체는 조금 올랐던데 얘는 빠졌네. 그럼 딴 요소가 빠졌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진짜 디테일하게 나온. 이거 항목이 엄청 많아요. 다 보면 눈 빠집니다, 진짜. 쭉쭉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은 아까 메디칼 케어에서 뭐 좀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 항목을 찾아야 돼요. 보면은 이 주인공이 여기 있습니다. 헬스 인슈어런스가 보니까 전월 대비 마이너스 4%예요. 이게 보니까 원래 플러스 2%, 플러스 2% 나오던 애가 갑자기 마이너스 4%가 나온 거예요. 비중은 한 0.9% 정도? 예, 차지하는데 얘가 뭐가 좀 뭔가 일이 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원인이 찾아야죠. 그 다음에 쉘터 쪽에서도 그럼 빠진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해보니까는 여기 그 이제 집 이외에 그 숙박하는 거 0.8 정도 차지하는데 이게 보니까 많이 오른 거죠. 얘가 이제 견인을 했나 보다 이 내에서는 해보면 이제 호텔 모텔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머리에 넣어놓고 보시면은 일단 첫째로 주거비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게 우리가 끈끈한 그 스티키 인플레이션 그래서 주거비 계속 올라가면 이거 못 잡으면 큰일 나는데 이런 말씀들 많이들 하세요. 그 실제로 주거비가 전월 대비 0.7, 0.7, 0.8 전년 동기 대비로도 계속 올라가요. 기울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기울기가 그쵸? 엄청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비중 큰 게 자가대체 임대료인데 이거는 살짝 그래도 전월 대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외의 요소가 많이 올랐다. 그럼 이거 뭐냐? 호텔 모텔인데 이 요소는 보니까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항목인데 삐쭉삐쭉 이래요. 어떤 때 많이 올랐다 어떤 때 감소했대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노이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주거비가 전월 대비 오르긴 했는데 조금 착시 효과가 있다. 0.7이 0.8이 됐는데 이 8월에 0.7하고 9월에 0.7이 다른 거는 8월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해보면은 0.690%였어요. 근데 9월 달에는 0.749%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월 달 날 때 사람들이 많이 놀랬죠. 우와, 쉘터 무지하게 높다. 똑같이 0.7이라도 다르죠, 그쵸, 여러분들 느낌이. 근데 10월은 또 반대예요. 0.7이 0.8 됐대인데 0.749가 0.7이었고 0.751이 0.8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똑같은 거였다, 사실상은. 그래서
일단 쉘터도 한번 보시죠.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가면은 쉘터도 곧 있으면 피크 아웃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너무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 선행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집값 상승 폭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요. 전월 대비로는 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 지금 최근에 페니메이에서 실적 발표했는데 그때 뭐라 했냐 하면 원래는 올해 하반기 내년도 전보다 집값이 상승한다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추정치 바꿔서 하반기에 마이너스 1.9% 내리고 내년도 마이너스 1.5% 추가로 내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있죠. 이거 반영되는데 시차가 되게 길다던데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여기에서 제가 좀 중요했던 레포트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모건 스탠리에서 요거 이제 마이클 윌슨 썼던 건데 끝이 거의 다가왔다. 끝이 거의 다가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인플레 피크아웃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해 갖고 우리가 너무 높다라고 겁내는 거 끝이 거의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거를 예로 들었냐면 연준 위원들의 톤이 조금 도비시하게 변했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물가가 빠르게 하락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6월 달이 9.1% 피크고 내려간다. 근원 물가도 이 다음 나오는 게 피크고 내려간다. 맞춘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10월 달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5%가 나올 걸로 봤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0.4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거의 맞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달 15일 날 나온 레포트예요. 지난달 15일 날 나왔던 레포트인데 그때 당시에 두 가지 키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이 레포트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본인들이 만들어 쓰고 있는 주거비 예상 모델이 있어요. 주거비 예상 모델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델이니까는 이제 미래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미리 예상하게 되겠죠. 이게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실제로 CPI에 들어가는 주거비가 그와 흡사하게 움직여 왔었습니다. 사실 흡사하게 되도록 만들었겠죠,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올 거다. 거의 다 왔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긴 하지만은 지금 이번에 하락장에서 사실 최고의 글로벌 스타 중에 둘 중에 한 분이었던 하트넷하고 윌슨 둘 중에 윌슨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빠르게 내려온다는 주의로 이미 한 달 전에 레포트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는 쉘터도 빠르게 하락할 거다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보면은 그 아까 헬스 인슈어런스 쪽에서 마이너스 나온 게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거 갑자기 마이너스 왜 나오냐 인데 이거 구조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레포트에 그게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헬스 인슈어런스에 대해 갖고서는 실시간으로 자료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서 매년 한 차례씩 10월 달에 이거를 2019년부터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향후에 대해서 리비전을 한 번씩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1년치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작년에는 어땠냐면요.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CPI에는 헬스 인슈어런스가 계속 전월 대비 플러스 0.2, 그러니까는 그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기준이 변화되는데 자기네가 그거에 대해서 예상 모델을 돌려보니까는 마이너스 4%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그게 마이너스 4%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항목은 앞으로 계속 1년 내내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까 내년 9월까지는 마이너스 4%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닉 티밀하우스도 올려요. 트위터에다가 트윗을 올려서 헬스 인슈어런스는 그러면 어떤 거냐? 일단 작은 부분이다. 0.9% 차지하니까는. 근데 어쨌든 내려가는 요인이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내려가니까 구조적인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예상이 되었었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실 7.7이 높아요, 물가가. 이 7.7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물가가 높은 거 아니냐. 지금의 자산 시장의 반응은 너무 이거는 과격한 것 아니냐.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보시게 되면 70년대
그러니까는 물가가 되게 높았었을 때, 그때도 보시게 되면 물가가 최고점을 찍고 피크아웃하고 내려올 때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와요. 그리고 증시 저점은 요때는 4개월 뒤에 잡혔거든요. 그러고 나서 생각보다 증시는 원웨이로 가버려요. 그 다음에 물가 올라갔죠. 피크 찍고 내려오죠. 그때도 거의 이렇게 그냥 올라갔던 것처럼 주르르르 빠르게 내려오죠. 그 다음에 증시도 그 다음 반등할 때는 생각보다는 거의 원웨이로 반등을 하죠.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장은 좀 격렬하게 반응하더라.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증시 움직였었냐 하면요. 물가 올라가니까는 30% 빠졌다가 물가 내려가니까는 57% 올랐다가 물가 근데 또 다시 올라가니까 43% 빠졌다가 물가 다시 내려가니까 57% 올랐다가 뭐 이랬었어요. 예. 항상 사람이 너무 낙관적으로 기대했다가 아이고 아닌가 봐 너무 비관적 됐다 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냐 물가에 대해서 뭐 사실 뭐 동일합니다. 제 시각은 좀 빠르게 내려가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저한테 키 차트는 이거예요. ISM 제조 PMI에서 GV 가격인데 이게 CPI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 건데 이게 워낙 빠르게 내려가니까 CPI도 이제 방향 잡혔을 때 내려가지 않겠냐. 심지어 최근에 나온 지불 가격은 기준선 50 뚫고 내려가서 진짜 밑으로 많이 내려간 거거든요. 빠르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수입 물가 보게 되면 보통 이 미국 수입 물가가 중국 이제 생산자 물가에 3개월 후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생산자 물가가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고 있다 지금. 이번에 최근에 나온 건 마이너스까지 들어갔다. 그럼 수입 물가도 빠르게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 중고차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꾸 이제 제가 중고차 하면은 뭐 저런 거 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봐야지. 뭐 주거비 봐야 되고 에너지 같은 거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비중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비중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푸드가 14%예요. 에너지가 8%예요. 여기에 이제 가솔린이랑 그런 거 다 들어가요. 연료비 같은 거. 신차가 4%예요. 중고차가 3.8%에 두 개 합치면 거의 8%죠. 에너지예요, 이게. 여기에다가 이거에 영향을 받는 자동차 렌트비, 막 그다음에 그 이제 뭐 차량 보험, 차량 관련해 가지고서 수리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비중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에서 차 관련된 거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근데 이게 무지하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뭐 이것도 아직까지 지금 맨하임에 대비해 갖고서는 맨하임 인덱스가 CPI 중고차 지수를 선행을 하는데 좀 두세 달에 아직 10% 차이 나요. 연초 대비해서. 그리고 그 이제 미국의 지금 신차도 보시면은 가격이 끝없이 올라가다가 이젠 뭐 최근 월에는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저기 고객들한테 지불하는 인센티브도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그게 다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하겠죠. 네. 다음으로 뭐 공급망 때문에 해운하고 뭐 항공운임도 무지하게 올라갔었죠. 그것도 이게 다 반영된 게 글로벌 공급망 압박 지수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많이 내려가 있죠. 다음으로 그래도 이거 뭐 임금 인상발 인플레는 계속 오는 거 아니냐인데 혹시나 고용의 열기가 좀 내려가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저는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고용 데이터 지금 나오는 게 우리가 실시간인 줄 알지만 그 시차가 좀 있다. 최근에 상황이 좀 나빠졌을 텐데 그거 반영을 못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업 오프닝 그래서 9인 이거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11월 초에 나온 그 데이터는 9월 달 거예요. 한 달 늦어요. 우리가 월간 고용 보고서 와 그래도 새로 신규 일자리가 26만 개 이상 늘어났어요. 일자리 구한사 26만 명 이상 늘어났어요.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그 전월 상반월 자료예요. 12일이 속해 있는 주간에 대해서까지 조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반월 자료다. 그럼 제일 시차가 없는 것 최근의 자료를 보려면 실업수당이에요. 이거는 그 전주께 바로 나와요. 그 다음 주 목요일 날에. 근데 이게 두 개거든요. 하나는 신규 실업수당, 하나는 2주 이상 받는 연속 실업수당. 이 두 개 데이터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최근에. 신규는 6월 말 대비해서 살짝 줄었고 연속은 최근에 막 증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혼재된 것 같다인데 최근 주에 나온 게 둘 다 이제 예상 대비 많이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좀 소프트한 데이터를 추가로 좀 활용해 보자 그러면은 구글 트렌드에서 해고 관련된 미국 내에서 검색 이 관심도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 코로나 때 해보면은 거의 이 실업이랑 비슷하게 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이제 상단도 있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업 쪽이 좀 증가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고용이 좀 뜨거움이 열기가 좀 가시게 되겠죠. 어제 3프로 가서도 말씀을 드린 건데 고용 쪽이 내려가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월간 신규 고용이 순증이 얼마까지 내려가느냐 이거 가지고서 연준에 진짜로 정책 전환 그러니까는 페드 퍼즈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맞출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가 그 페드 퍼즈를 만약 맞추라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일 텐데 뭐냐 하면은 고용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날에 월스트리트저널에다가 자기가 기고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인플레 관련해 가지고서인데 그때 뭐라고 썼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50만 명씩 이제 월간으로 일자리가 증가 중인데 순증하고 있는데 이게 15만으로 내려가는 거는 평균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회복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에 이 성공적으로 넘어간다는 그 신호다. 그러니까 15만으로 넘어가는 거는 절대로 50만에서 15만 준다고 많이 줄어든 거 아니다. 그것 경제가 좋으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다. 그 뒤에는. 이 말은 이제 그때도 이제 이거 소개드리면서 이때 그런 말씀드렸죠. 야 이거 연준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준 거다. 아무리 인플레를 잡으라고 했지만은 인플레 잡겠다고 경기 다 잡아버리면은 좋아요 대통령 누가 있겠냐. 특히 실업이 증가하면 인기 떨어질 텐데. 그래서 월간 그 논판 페이롤 순증이 15만 밑으로 내려가면 그 즉시 연준은 긴축을 멈출 수도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15만 이상 나오고 있을 때는 계속 긴축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나중에라도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보십시오. 고용 나올 때마다. 자 이제 그러고 나면은 여기에서 다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나오죠. 오케이 인플레 알겠어. 근데 인플레가 문제가 아니야 광우야. 경기가 망한다니까. 깊은 침체가 오고 있어. 세상이 망하는데 인플레가 내려오는 게 뭐가 문제겠니? 앞으로 기업 이익은 훨씬 더 내려갈 거야. 역실적은 이제 시작이야. 그런 말씀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키 차트는 이거예요. 원래 후행에서 수익 그 기업 이익은 내려간다. 근데 12개월 포워드로 미래 보고 있는 어닝은 어느 순간 내려가다가 멈추고 추정치가 옆으로 긴다. 그럼 이 즈음에서 주식은 바닥 나온다. 미래 보고 사는 게 주식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이익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이거 가지고 드렸었죠. 그러면서 지금이 보게 되면은 이익이 한 레벨 내려왔고 과거 이익이 지금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익 추정치도 지금은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이쯤 우리 지나는 것 같다. 우리 그런 클라이막스 지나갔다. 이거 가지고 얘기 드렸죠. 그러면서 실적 추정치가 보통 여기 보시면 뭐 90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0% 내외 정도가 10% 조금 더 이익 추정치가 미래께 까이면 그거는 충분히 까인 거다. 과거 평균이랑 비교하면. 그렇게 보면은 내년도 이익을 봐야겠죠. 내년도 이익이 250이 넘었다니까요. 10%면 225잖아요. 좀 더 까면 220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220에서 225 사이면 충분히 까인 걸로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실적 추가 하향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럼 이미 우리는 많이 하향시켰다. 232까지 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최근에 이제 일주일 전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자료인데 물론 여기에서는 이거 나쁜 의미로 썼어요. 뭐냐면은 과거에 평균적으로 12개월 미래 EPS가 얼마만큼 하향 조정되느냐. 지금 어떻게 하향 조정되고 있냐 보면서 지금의 하락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다. 이 기울기를 봐라. 그러니까 지금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방 더 맞을 거다. 사람들이 220 정도 보고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은 200까지도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과거 평균하고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시작점을 제일 높았을 때를 여기로 잡고서 비교를 딱 해보면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세요? 과거에 평균적으로 실적 추정치 하향됐던 거 만약에 코로나하고 금융위기 빼면은 이미 평균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추정치 하향이. 그러니까 과거에 경기 침체 왔을 때예요. 그러면 이것까지 다 넣었을 때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추가로 이게 일주일 전거래가 좀 더 빠졌죠. 이거는 이거 올라간 거 요거까지 넣어가지고서 넣으셔서 그런데 얘를 여기로 보내버려 보세요. 여기까지 와 있어요. 안 좋은 거 알아요. 안 좋다 그랬잖아요, 저도. 실적 안 좋을 거다. 3분기 되면은 이제부터 실적에 대해서는 우려가 엄청나게 커질 거다. 그럼 미래에 대해서 안 좋게 계속 깔 거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대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맞았을 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맞았네. 그럼 이게 전치 몇 주가 나오냐? 우리가 계량화를 해야 되잖아요. 경기 침체가 온다. 맞아요. 침체 올 것 같아요. 저도 침체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올해 말에 침체 오겠다라고 연초에 제가 텐서프라이즈 할 때 그런 거 얘기 다 했었어요. 침체 올 것 같다 올해. 근데 침체가 왔을 때 그럼 침체가 평균적으로 왔었을 때 어느 정도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느냐를 봐야 될 거잖아요. 침체 영향을. 그것보다 그렇게까지 지금이 그러면 다를 거냐라고 하면 지금은 정말로 다른 일이다라는 게 오히려 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봤었을 때는 평균치 거의 한 80%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렇게 무서워할 게 있냐? 이익이 나빠질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반영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죠. 어디서 좋아지는데? 이거 바닥이 네 말대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닥 잡힌 게 도대체 어디서 잡힌데? 지금 좋아질 뉴스가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잡히는데라는 거죠. 달러가 약세로 돌면요. 지금 미국의 추정치가 하향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가 강해서 그래요. 미국 기업들도 이제는 미국 내에서만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장사를 많이 해요. 자기 매출의 40%나. 근데 달러가 너무 강해지면은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자연적으로 달러로 환산했을 때 줄어들겠죠. 안 좋아져요. 거기다가 너무 달러가 강세로 가면은 해외는 긴축 환경이 너무나도 긴축적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경기 자체가 미국보다 훨씬 둔화가 돼버려요. 한국이 지금 그걸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한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이익이 그 나라들이 침체가 더 깊게 와버리니까는 또 더 내려가요. 지금 그 전에 달러 인덱스 대비해서 거의 한 20% 정도 강세가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추정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크레딧 스위스는 8에서 10% 달러 인덱스가 강세 가면 S&P 500 지수 EPS가 1% 하락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20% 갔으면 2% 됐겠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더 과격해요. 10% 달러 강세 가면 EPS가 3% 하락한다 그래요. 그럼 6% 하락했겠네요. 이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침체가 오면 얼마나 하락시킨다고요? 이익 추정치를 10%요. 근데 이 요인이 이렇게 차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달러 강세가 멈추면 여기에서 달러가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면 한 10% 정도. 그럼 여기에서부터 바닥이 잡히겠죠. 그럼 수요는 어떡하냐?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만약에 조금씩 정상화해 나가면 지금 뭐 이번에도 스타벅스 실적 보니까는 중국에서는 16% 감소했다면서요, 매출이. 중국에서 지금 감소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만약 정상화해 준다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면은요. 그런 식으로 바닥이 잡혀 나가겠죠, 여러분. 그리고 진짜로 진성으로 좋아지는 거는 나중에 뭐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벌써 이것도 보여드리면 이것부터 보실까봐. 미국이 지금 재고가 많은 거예요. 이게 본격적으로 줄어들어서 재고가 적정 수준까지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재고를 쌓아 나가야 되는 재고 사이클이 올 것이고, 그러면은 실적 장세가 오겠죠.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강력한 재고 축적 사이클 도래하고 실적 장세 진입. 또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언젠가는요. 저는 그런 경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리뷰였고요. 향후 관전 포인트까지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